자, 앞 시간에 기출문제 부분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그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7일 부분에 강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학, 문법, 국어교육 다 올려놓으라고 할 테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앞쪽 자료, 오늘 제시해준 앞쪽 자료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 설명들이 거기에 함께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자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대신 여러분이 보면서 그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공부에 도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다른 강의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따로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6쪽에서 21쪽까지 이 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수시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구나라는 것, 현재 우리 책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책에서 이런 관련되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구나라고 해서 제가 강의 때마다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왔다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갈 때는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학 문법 책에는 이렇게 나온 내용을 제가 다 문제로 심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만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왔거나 어떤 부분이 다루어졌거나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놓은 부분이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부분 내용을 보면 이 교재 역시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항상 체계에 대한 해당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의 본질이다라고 할 때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 체계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 2012 교육과정, 그래 관련되는 내용, 본질에 관련되는 내용 부분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문학이거나 문법이거나 국어교육이거나 모두 교육과정의 내용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부분 내용을,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뭐냐 하면 앞의 화법 본질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우리 책의 13 화법 부분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책에서 보면 내용에서 보듯이 화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부분이 그 다음 장문이 304 장문이 234쪽 부분부터 장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부분이 482쪽부터, 그래서 화법, 장문, 독서 이런 순서로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의 책 화법, 장문, 독서마다 먼저 화법에서 화법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 기본 지식이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이 항상 먼저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화법에서 기능, 그리고 그 다음 화법의 실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큰 틀에서 독서의 본질, 독서의 기능, 그리고 독서의 실제, 장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의 경우에도 장문 부분에도 항상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장문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기능에 해당되는 것, 원리가 바로 기능입니다. 그리고 실제에 해당되는 것. 크게 나누면 이론과 실제인데, 이론 속에 뭐가 있는가? 본질과 원리, 원리는 곧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실제에 해당되는 것은, 화법의 실제라고 하면 다양한 화법, 예를 들면 실제 대화,
면접, 토의, 토론, 협상, 연설, 발표 등등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화법의 본질이나 기능은 화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실제에 해당되는 각각의 강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큰 흐름을 이해하자면 화법, 독서, 작문이 모두 마찬가지인데 영역으로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 뭐냐 하면 본질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원리, 기능, 태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이나 원리에 해당되는 게 이게 지식,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 화법이라면 화법의 본질과 원리, 작문이라면 작문의 본질과 원리, 독서라면 독서의 본질과 원리, 이런 부분은 기본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론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이론에서 각각의 예를 들면 화법이라고 해서 대화라든지 연설이라든지 지난해 시험에 했던 면담 면접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각각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기본으로는 뭐냐, 이걸 전제로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세부 부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실제이다. 그래서 이론, 실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화법도 이론과 실제, 작문도 이론과 실제, 독서도 이론과 실제,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다 하는 점.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여기 보면 이론에 있던 내용이 실제에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 또 중복이 되는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던 내용들을 여기에서는 다양한 부분에 화법이란 화법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면서 여기에는 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 책의 짜임이 이어져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로 이론이라고 할 때 공부를 해서 적용되는 부분이 여기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런 용례를 통해 적용되는 형태로 오늘 문제를 보았듯이 이런 부분에 자료에 있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자료의 예를 통해 면담이다, 강연이다 이런 예를 통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제시가 된다. 이론 부분을 충실하게 하고 있어야 이런 적용도 쉬워진다. 물론 여기서는 실제라고 했을 때 실제도 단순 적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에서는 또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예를 들면 연설이라면 연설의 절차, 연설의 특징 이런 것도 담고 있으면서 이 내용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구성 자체, 그다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으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화법이나 독서, 작문에 공통되는 내용끼리 묶어서 제시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 있는 것이 이론적 관점입니다. 이론적 관점이다 해서 이 부분이 내용에서 보면 화법의 이론적 관점 해서 제시가 되어 있죠. 13쪽이 있고 이 내용은 이 부분이 화법입니다. 화법이고 이 부분이 작문이고 이 부분이 독서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 공통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와 그 다음에 말하기 듣기는 음성언어로,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은 문자언어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화법, 독서, 작문에 적용되는 관점은 비슷하다. 그래서 13쪽에 보면 객관주의, 그 다음에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238쪽에 가면 작문의 이론적 관점이다 해서 238에서 239쪽 239에 보면 형식주의 작문 이론, 구성주의 작문 이론,
사회구성주의 장문 이론. 이 형식주의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객관주의와 같습니다. 구성주의 중에서는 인지구성주의, 이때 구성주의는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뒷부분에 보면 240쪽 부분에 객관주의,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장르중심 장문 좀 더 다양한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에 해당되는 게 뭐냐? 객관주의, 구성주의, 인지구성주의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다시 487쪽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텍스트 중심 모형, 독자 중심 이론 모형, 사회 문화 중심 이론 모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론적 관점 자체로 보자면 그 앞에 텍스트 중심 모형이 뭐냐? 객관주의라는 겁니다. 객관주의. 그 다음에 독자 중심 모형은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를 이렇게 하향식 상호작용 과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객관주의,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하는 부분들은 그 관점들이 이론적 관점이 똑같습니다. 그게 담겨 있는 철학적인 배경이나 중요시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함께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 함께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럼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나왔는가? 작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작문에서 유일하게 작년에만 안 나오고 작년 이전까지는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16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16쪽부터 보면 화법의 경우에 화법은 이 부분이 좀 덜 강조가 되었고, 장문에서 보면 장문에서 18쪽에 읽기 부진과 관련해서 객관주의 독서의 문제점, 객관주의 즉 상향식 독서라고 할 때 객관주의,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상호작용 모형, 자료 18쪽입니다. 그 앞에 자료, 시험 자료. 거기에 보면 18쪽에 2017년에 보면 객관주의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능동적 읽기 속의 상호작용 모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019년에 사회구성주의 독서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또 2016년에 상위인지를 강조하는 것, 상위인지를 강조하는 것은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네 문제가 이와 연관이 되었다. 뒤로 넘어가면 20쪽에 장문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장문에서 보면 2017년에 보면 형식주의,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이 네 가지를 각각 묻는 것이 나왔고, 이 부분 2020년에 이론적 관점은 형식주의, 사회구성주의, 그 다음에 2014년에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2018년에 인지주의, 인지주의는 구성주의입니다. 인지와 구성주의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사회구성주의, 2021년에는 그 아래 둘째 줄은 대화주의, 대화주의 장문이론, 2015년에는 장르중심 장문이론. 장문 분야에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7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 독서에서 보듯이 4문제가 나왔고, 9년 동안 전체 11문제가 나왔으면 그 작년에 빠졌습니다. 8년 동안 11문제가 나왔으면 한 해에 1.5문제 정도가 이 부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객관주의, 구성주의 부분에서 보면 객관주의에서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객관주의에서 담는 게 뭔가, 그 다음 객관주의에서 넘어오면 구성주의, 현재도 구성주의인데 넓은 의미로 객관주의 속에 구성주의가 있고, 이 구성주의 부분을 일반 구성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나누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인지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주의, 요걸 객관주의를 다르게는 우리가 경험주의, 형식주의라고도 합니다. 객관주의와 연관되는 용어가 형식주의, 형식을 강조한다. 또 경험주의라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함께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주의라고 할 때 객관이 뭔가, 무엇이 객관이냐라고 하면 이 부분은 주관에서 벗어나서 객관인데, 그 객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식.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지식 자체가 객관이다. 그러니 객관주의라는 것은 지식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지식 중심이다. 그럼 이 지식 중심이 되는 것은 화법이거나 독서이거나 작문이거나 모두 뭐냐? 예를 들면 말하기에 대한 지식, 듣기에 대한 지식. 그 화법 관점에서 보자면 말하기 듣기에 대한 지식, 절차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기본 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이나 아니면 절차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절차라고 할 때 절차적 지식, 이론적 지식, 절차적 지식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식을 잘 배우면 말하기를 잘할 수 있다. 말하기 지식을 잘 배우면 말하기를 잘한다. 듣기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듣기를 잘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숙달,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부분에서 아니면 읽기도 똑같습니다. 읽기 부분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게 읽는 과정의 지식 부분, 읽기 방법, 읽기 절차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읽기가 잘해진다. 서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읽기 지식을 잘 아는 것과 실제 읽기를 잘하는 것 사이에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객관이라고 할 때는 지식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에서도 지식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지식 절차를 잘 알고 이걸 연습한다. 이걸 훈련한다. 연습 훈련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이런 형태가 뭐냐 하면 훈련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것. 경험을 쌓아서 이 연습 훈련을 통한 결과를 중시합니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하는 점. 그래서 연습 훈련을 통해서 지식 부분이 객관이기 때문에 이 객관에 해당되는 지식을 잘 알고 그 지식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해간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 화법에서는 화법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독서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과 중심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는 화법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 즉 말하고 듣고 해서 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과정은 정보 처리의 과정, 정보 처리 과정은 요건 뭐냐면 절차와 똑같은 말입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절차. 그 말하기에서 보면 말하기 전, 말하기 중, 말하기 후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잘 배워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면 그게 뭐냐면 화법을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듣기에도 마찬가지다. 듣기 전중 후 활동을 지식을 잘 따라서 그걸 하게 되면 정보 처리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 적용되는 것이 뭐냐? 객관주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객관주의 부분이 독서에 적용될 때는 이 객관주의가 뭐냐? 상향식 독서이다. 상향식. 아직은 기억만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이쪽에 가면 표에는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공통되는 것만 설명하고 있으니까 독서에서는 상향식 독서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주로 할 때 교수 학습 방법은 뭔가? 직접 교수법.
직접교수법으로 이 부분을 한다. 직접교수법은 주로 뭘 하는가? 경험적인 부분, 활동 부분을 강조하는 것. 연습을 통한 훈련, 경험을 강조한 이 부분이 바로 뭐냐? 또 직접교수법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절차를 중요시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결과 중심이다,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 했고, 이 내용과 결합되는 부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앞서 238쪽에 가면 239쪽에 보면 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와 객관주의가 같다. 그래서 작문과 관련된 객관적인 지식, 작문거리에 대한 객관화된 내용적 지식, 내용이거나 절차, 글쓰기 규칙 등을 강조하는 게 뭐냐? 작문 이론에서 형식주의다. 이 작문 과정을, 작문에서는 여기 사용되는 용어가 이 부분에서는 단선적 과정이다. 단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단선적, 일방적. 이것은 작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계획하기, 그 다음 내용 생성, 내용 조직,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용 생성에서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서기, 이렇게 있으면 일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일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단선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구성주의에서는 뭐냐? 회귀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만 제시되는 형태가 있다면, 예를 들면 표 부분에서 보면 248쪽에 보면 248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단선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계획 생성, 이런 부분이 이제 서기 전에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이렇게 미리 서기, 다시 서기, 이것도 관계없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나 5단계로 하든 3단계로 하든 핵심이 여기서는 화살표가 일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지적 과정에 들어오면 뭐냐? 조절, 점검, 이렇게 해서 조정하기인데, 조정하기는 다른 말로 조절한다, 점검한다. 조절, 점검은 앞에서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조절, 점검, 이 용어는 반드시 하면 딱 튀어나와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상위인지 초인지, 인지. 이것은 인지라는 겁니다. 인지. 이때 인지는 상위인지고 초인지고 인지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인지는 뭐냐? 조절, 점검이다. 그러니까 단선적인 과정에는 인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인지라는 것은 뭔가? 화자이거나 독자이거나 아니면 청자이거나 간에 머릿속의 활동입니다. 사고력 위주, 사고력을 통한 활동. 사고력이 이루어지려면 배경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자나 청자나 배경지식에 해당되는 것. 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말하는 과정이거나 읽는 과정, 쓰는 과정, 듣는 과정에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한다. 이게 바로 뭐냐? 인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붙었다. 이게 바로 뭐냐? 회귀적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귀 과정은 뭐냐? 회귀 과정으로 이제 조정하기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은 모두 뭐다? 인지 과정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회귀한다. 그래서 단선,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을 때 단선적, 요 단선적인 말은 선조적, 일방적이란 말과 같습니다. 단선적이다, 일방적이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조정하기가 있으면 이건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단선적 과정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작문이나 아니면 독서에서는
텍스트가 강조된다. 그래서 지식 부분이 강조되고 형식, 경험, 연습이나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화법에는 텍스트 자체가 없는데 여기 텍스트가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작문을 할 때는 텍스트를 강조해서 모범이 되는 작문, 모방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텍스트가 되는 글이 있으면 그걸 잘 모방하는 형태도 글쓰기 훈련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에 따라 여기는 화법이니까 텍스트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텍스트가 강조돼서 작문을 할 때도 모범되는 글을 제시하고 작문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구성 요소 객관성 중요시하고 규범 문법을 준수하고 문법을 중요시하고 모범적 텍스트의 모방,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데 그 텍스트를 제시하고 모방하는 것, 모방하는 글쓰기 하면 텍스트를 중요한다. 그 다음에 지식 중에 문법, 어법, 규칙 이런 걸 중요시한다는 거 다 저기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다 지식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어법상의 정확성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용어들이 여기는 서기니까 서기 부분으로 적용이 됐는데 다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머릿속에 이 부분에 객관하면 머릿속에 이런 걸 한 번에 떠오를 수 있도록 서로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지도방은 결과 중심 모형이다, 산문 모형이다, 설명적 수상 모형이다 라고 해서 결과, 산문, 설명적 수상 요거 나중에 모형에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직접 교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직접 교수법이다 라고 해서 우선 형식주의라고 할 때 이걸 묶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중요시한다든지 텍스트 구성 요소 부분, 그 다음에 문법이나 어법, 모범 텍스트가 있을 때 모방한다는 것은 늘 이런 객관주의이다. 텍스트이고 어떤 텍스트가 있을 때 모방하는 서기, 모방해서 서기 이런 부분들은 작문에서 강조되는 부분 묶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앞서 설명했듯이 넘어가면 또 독서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 부분에서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작문에서 모방하는 석이다 라고 하면 독서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강조되는 것이 상향식이다. 앞에 설명했는데 지식 절차에서 보면 상향식 독서, 구체적인 부분은 상향식이다 하향식이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우선은 이걸 기억을 하십시오. 묶어서 기억을 한다. 객관주의 혹은 형식주의, 경험주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객관이라는 것은 뭔가 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이 객관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지식을 잘 알기 위해서 그 형식 절차라든지 그걸 지키면서 경험을 통해 훈련을 통해 반복을 통해 훈련 경험을 통해 그걸 숙달해 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객관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객관주의 할 때 독서에서는 이게 상향식 과정이고 텍스트라고 할 때 앞에서 텍스트가 나왔죠. 텍스트 중심이다. 텍스트가 중요하다. 읽기에서 텍스트가 중요하다. 서기에서도 모방 텍스트가 중요하다. 읽기에서는 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글 자체가 객관이다. 독자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래서 텍스트 중심이다. 텍스트, 지식 이런 용어들이 다 같다는 겁니다.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한 번에 하는 거는 화법, 독서, 작문 부분이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른데 그 다른 이유는 본질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화법은 말로 되어 있고 독서는 읽기 활동이고 작문은 서기 활동에는 거기에서 차이지 철학적인 관점이나 강조하는 내용이나 지식이나 이건 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보 처리 활동이다. 의미 파악의 글 부분이고 문자 지각, 해독, 정확한 발음 이런 부분들이 문자를 지각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텍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정확한 해석, 의미 파악은 텍스트의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객관주의입니다. 텍스트 정확한 해석. 그러면
독자 중심 혹은 인지구성주의는 뭔가 다른가? 인지구성주의는 독자입니다. 여기가 중심이라면 이에 대응되는 게 독자. 독자와 독자의 배경지식. 독자의 배경지식에 의한 조절 점검. 그래서 이것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이고 텍스트의 정확한 해석이고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 우리가 그 과정 등을 학습하는 게 모두 이 부분이다. 그래서 글요인, 문자지각, 해독, 정확한 발음, 그 다음 텍스트 내용과 구조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텍스트 내용이 어떠하고 텍스트 구조가 어떠하다. 이런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점. 그 다음에 독해 지도 방안에서 보면 결과 중심이고 상향식이고 직접 교수법이 강조된다. 강조점은 글 요인, 글이 텍스트입니다. 문자 지각, 정확한 해독, 절차에 따른 진행, 반복되지요. 반복됩니다. 제가 칠판에 적었던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객관주의이다. 객관주의. 자, 그래서 객관주의에서는 지식 부분이 강조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에 들어오면 구성주의라고 할 때 구성주의 전체가 뭔가? 구성주의는 이 객관주의와 기본적인 관점이 다른 게, 객관주의라는 것은 지식이 중요한데 구성주의는 그 객관이 지식이 이미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외부에 있다. 그러니까 그 외부에 있는 지식을 배우면 된다는 것이고, 구성주의는 뭐냐? 이것은 구성을 해간다는 것인데 새로 구성해가는 것이다. 화법이나 독서나 작문이나 모두 뭐냐? 의미를 있는 의미, 바깥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독자 머릿속에서 새롭게 구성해가는 것이다. 구성주의 전체. 구성이라는 것은 모든 화독작에서, 화법 독서 작문에서 독자나 아니면 청자, 작자가 사고력을 통해서 혹은 배경지식을 통해서 인지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해가는 것. 그러니까 글 읽기라고 할 때 이 관점은 글의 내용은 텍스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텍스트 내용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다. 이 관점은 그게 아니다. 텍스트라는 것은 이 읽는 독자가 그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 구성주의이다. 텍스트를 참고로 해서 읽음으로써 독자가 새롭게 구성해간다. 새롭게 구성해가다라는 그 의미가 구성주의라는 겁니다. 이 구성은 뭐냐?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독자가 새롭게 만들어가다, 독자가 새롭게 창조해가다, 그런 의미가 구성이라는 겁니다. 독자의 머릿속에서 구성한다. 독자가 새롭게 만들어간다. 창조해간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주의라고 한다. 그 구성주의에는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인지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구성주의 하면 여기에 구성주의라고 해서 넓은 의미로 구성주의 속에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사회가 있다. 이렇게 지금 구성주의 속에서 다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인지구성주의는 뭐가 중요한가? 인지구성주의는 그냥 일반 구성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 구성주의라고 할 때 두 가지를 포함을 하는데, 인지구성주의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구성주의가 인지구성주의다. 그냥 구성주의 하면 인지구성주의를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독자이다. 독자이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독자 부분이면서 독자의 무엇이 강조되는가? 스키마, 배경지식이 강조됩니다. 독자의 배경지식 혹은 스키마. 그래서 배경지식을 강조한다. 독자의 배경지식. 배경지식을 통한 무엇? 사고력. 이 사고력은 뭐냐? 읽어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하려면,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려면 뭐냐? 독자 배경지식이 작용해야 하고, 또 무엇이 작용한다는 겁니까?
그 사고력에서 독자가 사고력을 통해서 스스로 조정한다. 혹은 조절 점검, 조절 점검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 이게 인지라는 말입니다. 그 인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 인지, 그래서 이것을 인지라고 할 수 있다. 인지라는 말이 나오면 뭐냐? 바로 이런 의미이다. 그 인지라는 것은 이때 인지는 초인지, 메타인지, 상위인지 다 같습니다. 같은 의미. 인지라고 하는 것이나 인지, 초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상위인지라고 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인지로 초인지, 상위인지로 사용되는데 그냥 인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화법 부분에서도 화법으로 본다면 화법에서 뭐가 강조됩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화자가 말을 하면서 화자의 머릿속에서 화법을 할 때, 진행을 할 때도 항상 화자의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조절 점검하면서 말을 하고, 청자가 듣는다. 들을 때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청자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화자가 말하는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적절한가 효과적인가 이런 거를 다 조절 점검하면서 듣는다. 조절 점검을 받고 말하면 그것을 분석하고 비판한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듣는 그런 활동. 분석하고 비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고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인지활동, 초인지활동, 상위인지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앞부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돌아가 보면 제가 그 독서 부분까지 왔는데 다시 우리가 화법 부분에 가보면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인지구성주의, 인지적 과정. 인지적 과정이 바로 뭐냐? 이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조절 점검하는 이런 과정, 인지적 과정에 따른 것. 그래, 인지적 과정 하면 화자의 사고 혹은 화법에서 하면 화자, 청자의 사고 부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화법 능력 부분에서 화법 태도 부분이 중요하다. 인지적 과정에 따른 진행이다. 앞에 이 부분이 이제 인지적 과정이라고 했고, 여기 결과를 중요시한다. 여기 연습훈련 경험이라면 여기서는 뭔가 하면 인지적 과정. 인지적 과정은 사고 과정입니다. 여기 결과를 중요시한다면 여기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과정을 중요시한다. 앞에 이것은 만들어진 지식, 결과 이걸 중요하는데 여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조절 점검하는 과정, 조절 점검하는 과정. 앞에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고쳐 쓰기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강조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결과물, 이걸 강조하는 게 앞에 단선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조정하기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서 돌아가서 조정하고 돌아가서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뭐냐? 과정이 강조된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중심 접근, 상위인지 접근, 상위인지 초인지 하면서 화자는 화자대로 말하면서 사고력을 통해 자신이 말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절 점검한다. 청자는 듣는 과정에서 스스로 조절 점검한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시되는 것이 여기에서 화법에서 인지이다. 그래서 그 아래 객관주의 의사소통 모델, 구성주의 의사소통 모델 이렇게 해서 그 세부 속에 여기 보면 아래 보충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고정적이고 완성된 의미라면 역동적인 언어 교습의 의미가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다양한 의사소통은 변인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맥락,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변인의 영향 없이 방해가 없다면 그대로 의미가 전달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 구성주의에서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의미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전달에 의도하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뒤에 부분에 강조되는 부분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넘어가서 장문, 구성주의,
작문의 행위를 고정된 단계로 보지 않고 필자가 작문의 과정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 그래서 작문이라고는 필자가 주체가 되는데 필자가 글을 쓰면서 자기가 쓰는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점검하는 그 과정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구성주의, 인지구성주의이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여기서 앞서 보듯이 회귀적 과정이다. 회귀적 과정. 여기는 서기에서 뭐가 중요된다? 과정이 중요시된다. 그 다음에 앞에서 텍스트가 절대적이었다면 텍스트는 필자의 계획이나 목적, 사고를 언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고 오히려 필자의 계획, 여기에서 글쓰기에서 보면 필자의 계획이 강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텍스트를 통해 모방하는 서기라고 하면 이 부분은 독자의 계획, 글쓰기 과정에서 여기는 모방쓰기가 강조된다면 독자가 뭐냐?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글 쓸 때 그 읽을 독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독자를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어떻게 생성하고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이 활동이 강조됩니다. 독자의 계획이나 독자의 배경 지식을 통한 서기 과정에서 내용 생성, 조직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뭔가? 이 부분이다 라는 의미로 과정 중심 모형이고 이 부분은 뭐로 사용되는가 하면 사고구술이나 현시적 교수법, 교수법으로 보면 현시적 교수법이다. 자, 현시적 교수법. 앞에 자료에 보면 교수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직접 교수법, 현시적 교수법, 상보적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따로 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의 2페이지에 보면 교사학습의 일반 절차 부분이 있고 교사 주도형 학습 모형 중에 학생 주도적 교사 주도적 모형 중에 직접 교수법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현시적 교수법 5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시적 교수법 5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상보적 교수법.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구나. 우선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 내용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독서로 넘어가면 독서 부분이 있습니다. 독서 부분을 보면 독서에서는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하향식 과정과 상호작용 과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향식과 상호작용. 그래서 구성주의 속에서 독서의 경우에는 앞에서 서기에는 이랬는데 독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향식과 상호작용식으로 나누어진다. 상호작용식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상향식은 글을 읽을 때 작은 단위에서 단어 단위, 문장 단위, 문단, 글쓰기 그래 이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서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가는 것이다. 의미 해석 부분이 강조된다. 텍스트가 있으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향식이다. 그래서 이 상향식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 파악하고 문장 파악하고 문단 파악하고 글쓰기 파악하는 그 지식을 알면 알고 그걸 적용하면 그래서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파악한다 할 때 상향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향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텍스트 자체 텍스트가 있을 때 텍스트에서 출발해서 텍스트의 단어 이 부분으로 강조하는 것. 그런데 하향식은 뭐냐 하면 하향식이다 라고 할 때는 그와 반대로 독자가 지니고 있는 배경지식 독자가 지니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계획이나 글에 대한 추측 그러니 독자의 바꿔 말하면 뭐냐 인지 배경지식이나 추측이나 독자의 추측, 가정, 예상
글을 볼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차례를 보고 소제목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먼저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예측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 예측을 바탕으로 독자의 예측이 먼저다. 예측이 먼저이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전체 글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문단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문장에서 단어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수준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읽기에서. 여기에서 있는 부분은 서로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단어, 문장, 문단, 글쓰기에서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 부분이라면 여기서는 이게 중심이 되고 이런 내용으로 내려온다. 여기엔 텍스트에 초점 맞춰서 텍스트를 파악해서 올라간다. 이건 독자가 추측, 가정, 백인식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런 과정에서 뭘 하는가? 인지활동을 통해서 독서, 내가 잘 읽어가고 있는가 잘못 읽어가고 있는가 늘 생각을 하고 조절하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향식이라는 겁니다. 하향식이다. 그러면 상호작용식은 뭔가? 상호작용식은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독자 부분에서 독자도 중요하다. 독자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역시 텍스트와의 상호 교섭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너무 텍스트에 치우쳤다면 하향식은 또 너무 뭡니까? 너무 독자에 치우쳤다.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건 독자와 텍스트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은 하향식이라면 요 상향식의 방법, 하향식과 상향식을 절충 조화시킨 방법이 상호작용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호작용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상호작용에서도 독자 부분의 의미,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 속에서 앞서 보듯이 하향식, 상호작용식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향식에는 독자의 배경 지식, 독자의 능동적인 가정 추측 이게 바로 뭡니까? 상위인지라는 겁니다. 독자의 가정 추측.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면 상호작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데 상호작용은 뭔가? 글요인, 독자요인,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글요인, 독자요인, 맥락도 필요하지만 글과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의 사고, 주요 관심 내용이 뭐냐? 독자의 사고라든지 읽기, 사고나 심리라고 했죠. 그래서 사고 심리이고 여기 전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서를 하거나 작문을 할 때 전략이다. 전략이라는 용어도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구성주의에 사용되는 핵심 용어입니다. 그 머릿속에서 짜여진 계획, 전략 이런 의미. 그리고 전략이라는 말도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학습이나 현시적 교수법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독자 요인 강조한다. 독자 배경 지식, 가정과 추측, 총체적 접근.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다가 독자라는 거. 독자 배경 지식, 가정 추측, 그 다음에 독자의 배경 지식 등이 모두 뭡니까? 독자와 관련되는 부분. 독자가 구성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제시가 되면 인지구성주의 부분으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용어들이 다 연관이 됩니다. 용어들이 연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라고 할 때 인지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인지구성주의는 무엇을 초점 맞추느냐 하면 독자라고 할 때 인지구성주의에서는 이 인지 주체가 누구냐? 독자로서 독자 개인이다. 한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서를 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의 배경 지식. 이 부분이라면 사회구성주의에서 사회는 뭐냐? 집단입니다. 소집단, 여러 명.
소집단이다. 여러 명이다. 그래서 구성주의 원리는 똑같은데, 의미를 구성해가는 원리는 똑같은데 혼자인가 여러 명인가. 이때 사회라는 것은, 사회 구성주의라고 할 때 사회를 따로 바꾸면 집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성 하면 항상 집단을 전제로 하지요. 그래서 소집단, 여러 명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하기 계획할 때도 여러 명이 그것을 계획을 하고, 들을 때도 여러 명이 듣고 의미를 취합을 하고, 글을 쓸 때도 여러 명이, 협동작문, 서기 워크샵 등의 여러 명이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읽을 때도 혼자 읽는 게 아니고 나와 친구와 또 다른 친구 모여서 함께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핵심이 혼자보다는 여러 명의 의견이 취합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핵심이 뭐다? 개인이 아닌 여러 명, 집단이다. 여기서 핵심에 해당되는 건 독자 부분인데, 독자가 모여진 집단 혹은 사회가 여기서는 핵심이 된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라고 할 때 다른 부분의 절차나 이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왜냐하면 똑같이 구성해가는 부분인데, 집단이나 사회가 되다 보면 뭐가 강조되는가 라고 할 때 그 집단이 지니고 있는 관습이나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나 사회이고, 다시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돌아와서 화법 부분부터 다시 보시면, 화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게 뭡니까? 화법에서 앞에 13쪽에 있었던 부분으로 화법에 설명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상황과 맥락. 사회적 상황이라고 할 때 이때 사회적 상황을 우리가 일반 사회, 소설에서 말하는 사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은 뭔가 집단적 상황을 말한다. 여기 사회는 집단이다. 그래서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따른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앞에는 인지 과정인데 여기는 집단, 사회적 과정이다. 사회적 과정에 해당된다. 집단 여러 명의 과정이고, 또 사회적 과정에는 맥락이 강조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의 맥락. 화법 능력과 태도를 신장한다라는 것은 인지구성주의와 같은데, 화법 능력 태도와 함께 또 뭐가 있는가? 문화. 그래서 화법 문화를 형성한다. 이게 집단 사회 관련된 또 문화와 관련됩니다. 문화, 관습, 이런 부분과 관련된다. 문화라든지 아니면 말하기에서는 말하기 관습, 읽기에서는 읽기 관습, 서기에는 서기 관습, 문화나 관습 부분이 강조된다. 왜? 이게 집단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한다. 그리고 상황이나 맥락을 통한 인지적 과정에 따른 진행. 여기도 과정 중심, 과정이나 전략, 과정을 중요시한다. 혹은 앞에 전략이라고 했죠. 전략을 중요시한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은 같습니다. 과정 중시, 전략을 중요시한다 하는 점. 자, 그래서 핵심에 해당되는 게 집단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보면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합니다. 뒤로 넘어가서 사회 구성주의 장문 부분에서 사회 구성주의 장문 개념은 뭐냐? 필자 혼자만의 의미 구성이 아닌 공동체나 독자와의 대화, 의미 협의. 그래서 집단, 사회 등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 명이다라고 할 때 여러 명이 하는 게 뭡니까? 협의한다, 의논한다. 그래서 대화, 협의나 대화를 통해서 의미를 구성해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기의 사회적 측면은 뭐다? 집단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회는 집단으로 다 바꿔 이해하면 됩니다. 몇 명이 모이는 측면을 강조한다. 텍스트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 및 규칙이다. 텍스트가 한 사람이 지었다기보다는 공동체, 텍스트 자체를 공동체와 관련되는 것. 집단, 사회, 공동체. 텍스트도 집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공동체의 의미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 의미 협상을 통해서 협의 대화를 통해서 여기는 앞에서 보면 독자의 계획이다라고 했다면 이 부분에 오면 뭐가 되는가? 의미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 의미 협상을 통해 여러 명이 여기는 독자 개인의 계획이라면 여러 명이 의미 협상을 통한 의미 구성이다. 독자 개인의 인지 활동에 의한 의미 구성이다. 독자 활동, 인지 활동에 의한 의미 구성이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핵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하나 자꾸 설명하는 것은 앞에서 봤죠.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전체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으면 내년에는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잘하면 2점짜리 한 문제 혹은 4점짜리 한 문제로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할 때 머릿속에 완전히 새겨버리면 나중에 이 문제들을 보면 쉽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점이 있고, 언어 사용 맥락을 강조하고 필자와 독자의 대화적 속성. 그러니까 집단이니까 대화적 속성,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텍스트는 언어 사용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앞에서 협의, 사회, 관습, 그 다음에 맥락, 사회적 과정, 맥락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상호작용, 맥락, 의미 협상이나 의미 구성, 관습이나 아니면 맥락 부분, 상호작용이나 이 말 다 같습니다. 상호작용이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여기에서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식이다 라고 할 때는 이때 상호작용은 뭔가? 구성주의에서 독서에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상호작용이 무엇과 무엇의 작용이라는 겁니까? 독자와 텍스트. 여기는 뭐다? 상호작용이라고 할 때 독자들 혹은 그 글을 쓰려고 할 때는 작자와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고 할 때 그 부분이 다르다. 이건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과정중심 모형이다. 여기도 과정중심이고, 협의라든지 서기 워크숍이라든지 작년에 나왔던 협동작문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동작문이다. 그 다음 그 아래 대화, 협의, 토의, 토론. 대화, 협의, 토의, 토론 왜 여기 들어간지 알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여러 명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교사학습 방법으로 핵심이 뭐냐? 상보적 교수법이다. 자, 상보적 교수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87쪽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 독서 부분입니다. 사회구성주의라고 했고 사회문화 중심이다. 사회문화라고 할 때 앞에 사회 문화 나오는데 집단적인 부분, 문화라고 할 때 문화도 집단적으로 공유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회구성주의, 독서 능력과 태도, 독서 문화 형성. 여기도 앞에서 문화, 장문 문화, 그 화법 문화, 독서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이다. 앞에서는 의미 구성이다 라고 했으면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면 여기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사회적인 여러 사람이 집단의 상호작용, 집단이 읽어가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는 최병혜가 있으면 최병혜 혼자서 의미를 파악해가고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인데,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최병혜와 여러분들이 합쳐서 몇 명의 이렇게 소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읽고서 의미 파악을 하고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의미를 구성해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개인이라면 우리가 읽기에서 집단지성을 도입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집단지성이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의미 파악에 이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확한 의미 파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독서 문화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글, 독자, 상황, 사회문화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앞에서 강조되는 것은 독자의 사고, 심리였다면 여기는 상황, 사회문화 요인이 강조된다. 상황이나 아니면 사회문화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집단이나 사회문화가 강조된다 하는 점. 그 다음 텍스트 의미 가치에 대한 협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 협상, 협의, 대화, 협상 이런 부분으로 강조된다 하는 점. 이것도 역시 과정 중심입니다. 과정 중심이고 여기도 상호작용이 강조된다. 아래 보면 대화와 협의, 토의 토론, 그리고 상황이나 맥락 앞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 맥락 혹은 상황. 이 상황이나 맥락이라는 것도 뭔가 여러 명이 모여있는 상황, 여러 명이 모여있는 맥락 이걸 말합니다. 사회문화를 강조한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면 이게 바로 뭐냐? 사회구성주의다라는 의미로. 그럼 여기서 적용되는 방법은 뭐냐? 상보적 교수법이다. 자, 여기서 우선 직접 교수, 현실적 교수, 상보적 교수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교수법은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라는 것만 우선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는 게 사회구성주의이다 하는 점. 그래서 이 내용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요. 여기서는 뭡니까? 개인, 여기는 소집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작문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는 없는데 사회구성주의가 작문 분야에서 이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는가? 사회구성주의 작문과 대화주의 작문이 있습니다. 대화주의 작문 이론. 대화주의 작문 이론이라고 할 때 2021년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늘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룬다라고 할 때 여기도 대화가 나오고 협의 대화가 나오고 대화주의 작문에서도 여기도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주의는 다시 돌아가 보면 앞에서 그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42쪽 현재 여기에 대화주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의 한두 가지 조금 뒤에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대화주의 작문 이론은 의미 구성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 이것만 보니까 여기도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차이가 잘 이해가 안 떠오르죠. 담화행위로서 텍스트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흐친이다. 대화주의 작문 이론 특징은 의미가 텍스트에 내재해 있다고 보는 형식주의와 필자사의 내부에 있다고 보는 구성주의 이론을 맞지 않다고 보고 의미란 특정 개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아니라 언어 사용은 맥락의 의미가 결정된다. 이 맥락을 강조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는 다른 사람의 언어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활성화된다. 그 다음에 리얼에서 언어의 의미는 필자의 목적과 독자의 기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을 강조한다. 여기 리얼과 비읍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리얼과 비읍이 있죠. 필자의 목적과 독자의 기대. 자, 그래서 대화라고 할 때 이 대화주의는 뭔가 사회구성주의와 얼핏 유사하게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명이 있을 때 소집단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읽기라면 이 독자 부분이 누가 중심이 된 관계인데 읽기라면 이런 독자들 사이의 협의입니다. 서기라면 서기를 하는 작자 중심으로 작자들 사이의 협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회구성주의에서 소집단이라고 할 때 서기 부분에서는 서기를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 읽기라면 독자들 앞에 제가 말했죠. 혼자 읽는다와 또 여러분과 함께 읽는다 하면 여러분도 다 독자입니다. 그 독자 간의 대화 이런 대화가 여기에서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대화주의 작문에서 대화는 뭔가?
필자와 독자의 대화를 말한다. 필자와 독자의 대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화이다. 필자와 독자의 대화이다. 그래서 필자가 글을 쓰면 필자가 글을 쓰면 글을 쓰면서도 필자가 뭐냐면 스스로 독자가 되어서 분석을 하고 독자 입장에서 파악하다 보니까 이 독자를 누구로 받아들이나 이렇게 스스로 독자가 되어 분석하고 내가 독자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독자 입장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되는가? 공저자라고 해서 공저자의 역할, 공저자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필자와 독자의 대화. 그래서 공저자의 역할로 이어진다 라는 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주의라고 할 때 이게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걸 오래 지나도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부분은 뭐냐, 여기에서의 대화나 협의 이렇게 보면 헷갈리는데 이것도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협상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앞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우리가 사회구성주의에서 독서라고 하면 독서나 작문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는 뭐냐, 작문을 한다라고 할 때 작자 자신, 작자와 작자 주변 사람들 소집단이 있습니다. 작자가 물어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 소집단 간의 대화를 말하고 협의를 말하고, 여기에 있는 것은 뭐냐, 필자와 독자, 독자를 가정해서 필자와 독자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용 중에 리얼과 비읍 부분에 언어의 의미는 필자와 목적과 필자와 독자가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나오면 바로 대화주의이다. 그래서 필자와 독자의 대화적인 속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독자를 고려해서 스스로 독자를 분석하고 독자를 고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독자가 뭐냐, 독자가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이다. 그럼 독자도 이 필자와 마찬가지로 공저자의 역할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 용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쭉 적어놓고 공통되는 용어를 머릿속에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내년 문제 2점 혹은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짧은 시간 내에 이 부분이 다 통달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과 이것을 잊어먹기 전에 잘 구분을 해서 여기에서 대화나 협의라는 것과 이 부분의 것이 여기는 구성원들끼리 쓰는 사람들끼리 부분이고 여기는 필자와 독자의 대화이다. 그래서 다르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을 했고 주변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여기 왜 장르 중심의 작문 이론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더 있는데 이게 핵심 부분이니까 이걸 먼저 기억을 하고 나중에 세부 내용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루면서 복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에서 보면 자, 우리 책의 13쪽에 보면 화법의 이론적 관점 등등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쭉 이제 읽어보면 읽으면서 이제 뭐냐, 이게 뼈대만 제시되어 있으니까 내가 읽으면서 그걸 살을 붙이기 위한 그런 의미로, 그래서 객관주의 의사소통이다 할 때 메시지를 고정되고 완성된 것으로 본다. 고정되어 있다. 그런데 인지주의는 뭡니까? 늘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다르다. 정보를 일정한 모양으로 굳어진 벽돌과 같다. 고정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벽돌은 뭐냐면 어떤 환경이 변화가 없다면 그 벽돌 부분이 지식이라고 할 때 지식이 바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구성주의는 뭐냐면 의미라는 게 역동적이다.
그 말랑말랑한 찰흙과 같다. 상황에 따라 이게 변해질 수 있다. 화자의 의도나 전달 메시지가 물리적 환경 여부에 따라 항상 또 성공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관점이 구성주의라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이 덧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하는 그런 의미로.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보면 구성주의 참여자 변수를 비롯하여 주제, 맥락 등의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법 관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14쪽에 보면 객관주의 의사소통, 구성주의 의사소통 이 부분이 있고, 이걸 참고를 하면서 전달, 교환, 교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전달이다 라고 할 때 전달, 교환, 교섭이다. 전달은 뭡니까? 우리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다 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대화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누가 일방적으로 훈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서만 말을 하는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화법이 말하기, 이렇게 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청자는 피동적으로 수용한다. 피동적으로 수용할 뿐이다 라는 게 전달 관점입니다. 일방적이고 청자는 피동적이다. 교환은 뭐냐? 그래서 여기 전달을 이해하면 되겠고, 교환, 여기 화자와 청자가 있을 때, 화자 청자가 있을 때 주고받기는 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뭐냐, 단순히 탁구를 치는 것처럼 비유하자면, 탁구공은 왔으면 그대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나 내부적인 교섭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고받는다는 어느 형식만 있을 뿐이고 교섭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내가 옳다, 너가 옳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안 받아들이고 막 부부싸움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주고받기만 하고 서로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하니까 지난번에 그랬잖아 하면 너도 그랬잖아, 너도 또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막 말을 오고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을 때 화해되지 않고 서로 다툼만 벌어질 때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그걸 탁구로 비유했습니다. 주고 오고 가는 말은 있는데 주고받기는 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주고받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뭐냐? 교환 관점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 있을 때, 거리가 먼 사람,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있을 때 의례적으로 인사는 해야 되고, 야 오늘 날씨가 좀 춥지요 하면 얘 많이 춥네요,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그 또는 이야기로 한마디씩 주고받지만 그 또는 이야기로 들어갈 때 그 또는 이야기, 이런 부분도 뭐냐? 교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교섭이다 라고 할 때 역시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으면서 화자가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A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하면 이 A를 받아들여서 청자는 뭐냐? A 플러스 무엇 1, A에 대해서 이걸 A를 받아들이면서 뭐냐? 자기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A1로 생각을 덧붙이거나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수용을 하고 생각을 해서 A에서 1을 덧붙여서 다시 뭐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A와 1을 받고 또 여기에 2를 덧붙인다. 제가 숫자로 이렇게 표시했죠. 1을 덧붙여서 이건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A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수용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생각이나 이걸 덧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A1 플러스 2가 되고 또 이걸 또 다시 뭐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A1, 2에서 다시 뭐냐?
3으로 붙인다.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깊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면 이게 뭐가 되는가? 작은 부분에서 점차 이렇게 더 확장되고 커진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나선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교환은 뭐냐? 이건 나선형으로 커져가는데, 교환은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렇게만 되어서 이 원통처럼 오고 가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교환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 좀 더 오면 커져서 또 더 커지고, 또 이번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런 의미로, 이게 교섭의 의미. 그래서 여기서 보면 깊이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교섭이라는 것은 서로 뭐냐면 깊이 영향을 미쳐서, 화자청장 안에 서로 깊이 영향을 미쳐서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대화는 어떤 대화인가? 바로 교섭의 대화. 그래서 의사소통 화법에서도 교섭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법 부분에서 전달, 교환, 교섭, 교섭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적인 관점이고, 화자와 청자가 의미 교섭과 협상을 한다. 혹은 그 과정에 화자가 무엇을 말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할 건 수용을 하고, 그게 또 협상 혹은 협의처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섭 관점에 따르면 청자의 반응을 고려해 의미를 구성하고, 청자는 또 화자의 의미 생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다른 화자가 된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의미는 화자와 청자가 상호 교섭하는 과정에서 협력적으로 의미가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법에서 교섭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언어 자료에서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 부분처럼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고받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교환하는 것처럼 서로 다툼이나 아니면 스며들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또 수용하고 바꿔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몇 줄씩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가는 어떤 관점이고, 나는 어떤 관점이고, 다는 어떤 관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부분이 있습니다. 화법의 개념도 역시 이걸 묶어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보면 화법에도 화법의 개념이 있고, 독서 작문 마찬가지입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에서 공통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화법, 독서, 작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뭔가, 아래 보면 표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있는데, 공통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의사소통 행위이다. 화법, 독서, 작문은 모두 의사를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이 공통된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행위이다. 사회문화적 과정이다. 사회문화적 과정이다 라고 해서, 대화 혹은 글쓰기 자체가 나 혼자 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나 아니면 집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사회문화적 과정이다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모두 의미 해결의 과정이다. 의미 해결의 과정이다 하는 점. 그래서 문제 해결의 과정.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내가 어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글을 읽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논문을 쓰거나 할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써서 해결할 수 있고, 다 같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하는 점,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의미 구성 과정이다. 의미 구성, 그 과정에서 보면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다. 의미 구성의 과정, 이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구성한다 할 때 다 여기에 구성주의라고 했을 때 화법 작문 독서가 모두 구성주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가는 것이다. 단순히 주어진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사고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가는 과정이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좀 공통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네 가지 외에 화법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뭔가? 화법에서 독특하게 화법에서 강조되는 개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화법에 강조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상호작용이다라는 부분, 상호작용 과정. 물론 독서와 작문도 상호작용이 있긴 하지만 화법만큼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화법은 왜냐하면 말하고 듣고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화법에서 여기서 보면 상호작용 과정이다 라고 할 때 이걸 1, 2, 3, 4 다음에 화법에서는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호작용, 음성을 통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성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독서나 작문에서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음성이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별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화법에서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라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화법의 개념이다, 의사소통, 사회문화, 문제해결, 의미구성, 요건 같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화법에서 상호작용 과정이다,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서 작문이 있습니다. 작문에서도 작문 개념 부분이 있는데 244쪽부터 시작해서 244쪽의 세부 내용, 여기도 보면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이건 문자 언어를 통한 것이지만 의사소통이다. 2번은 빼놓고 의미 창조, 여기 의미 구성이라고 했는데 작문에서는 의미 창조 부분이 조금 강조됩니다. 여기서 작문 부분에 의미 구성이라고 했는데 의미 구성에서 일반적으로 의미 구성, 이건 대화를 통해서, 앞에서 보면 화법에서는 대화 부분이 강조된다라고 한다면 작문 부분에서는 뭐냐면 의미 창조, 새롭게 글을 씀으로써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지만 초점이 약간씩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점으로 의미 창조가 강조된다 하는 점. 그 다음 문제 해결, 사회문화, 이런 네 가지는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뭔가?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작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작문의 5번째 강조되는 것,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 의미 창조, 의미 구성 속에서 의미 창조 부분도 강조되었고, 뭐가 있습니까? 고등사고 과정이다. 고등사고 과정. 작문은 고등사고 과정, 이게 심리적 과정,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한다. 글쓰기가 가장 우리가 어렵습니다.
말하기, 듣기, 서기, 읽기, 서기 중에 뭐가 어렵다? 서기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서기가 가장 어려워서 그게 바로 뭐냐? 고등사고 과정이다 하는 점. 작문은 고등사고 과정이다. 다른 것보다 화법이나 독서보다 더 고등사고를 필요로 한다.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그러한 점이 작문에서 강조가 된다. 그리고 이걸 묶어서 이해하면 서로 연관이 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부분. 독서로 들어오면 493쪽 493쪽 위에서부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의사소통 행위이다. 의사소통 행위. 의미 구성이다 라고 해서 의미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독서에서 의미 구성은 뭐냐 하면, 독서에서는 우리가 읽음으로써 독서에서 의미 구성이다 라고 할 때 그 부분에서 보면 배경 지식을 통해서 구성한다 라고 했고 회계적으로 진행된다 라고도 설명했는데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 부분을 지식을 전성하고 그 다음에 이걸 창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95쪽에 의미 구성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의미의 구성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앞서도 보았듯이 독서에서 독자가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자 새로운 의미 구성, 단순히 의미 구성이라고 할 때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독자 부분에서 독자의 배경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여기 강조가 된다라고 해서 의미 구성은 똑같은데 초점은 약간씩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 과정, 이 부분은 같고 여기 사회문화적 과정이 빠져 있는데 앞에 493쪽에 보면 사회문화적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과정이 있다. 493쪽 표에서 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에서 하나 추가가 되는 게, 독서에서 조금 강조되는 게 뭔가, 앞서 설명했는데 독서에서 5번이다 라고 하면 여기 지식 창출만 되어 있는데 지식이 전수되고 창출된다. 전수는 전성이 된다. 서기는 단순히 내가 이 부분을 만들어서 쓰는 것인데, 독서는 뭐냐? 일단 외부에 있는 지식을 내가 전성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새롭게 창조하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 전수되고 전성되고 또 전성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의미를 구성해 가니까 지식의 전수 창출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도 묶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쉽습니다. 개념들이 책에 보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공통되는 것이다. 공통되는 부분에 여기에도 의미 구성은 있지만 초점은 조금 다르다라고 했고, 그래서 화법은 대화적 속성이 강조되고 작문에서는 없던 의미를 창조해낸다. 독서에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독자의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고, 여기에서 이 부분이 바로 뭐냐? 화법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호작용이 강조된다. 동시성, 음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성, 음성을 통해 상호작용이 강조되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작문 부분에는 뭐가 강조되었습니까? 작문 부분에서는 고등사고 과정, 글쓰기가 가장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고등사고 과정.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독서에서는 지식의 전성, 외부에 있던 지식을 내가 일단 읽어서 받아들입니다. 외부에서 읽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새롭게 내가 구성을 해가니까 창출이다. 전성 창출. 이런 부분들은 뭐냐? 각각
초점이 조금 다른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여러분이 이걸 막 공부하고 그러려면 헷갈리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함께 묶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의사소통이다, 주고받는다, 사회문화다. 사회 속에서 사회문화라고 할 때 우리가 집단성의 의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거나 해결할 수 있다.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통된다는 겁니다. 다 공통되는데, 그래서 핵심에 해당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들은 뭐냐? 선택형 문제로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이렇게 기억하면서도 가장 여기 따로 적었죠. 화법에서 이 개념 중에 특이한 부분은 이 부분이다. 작문에서는 이 부분이다. 독서에서는 이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묶어서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화법의 이론적 관점, 화법의 개념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핵심 부분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책에서 화법의 성격이라고 해서 화법의 성격이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구두 언어, 말로 이루어진다. 상호 교섭을 강조한다. 상호 교섭은 이미 나왔습니다. 상호 교섭은 과정도 교섭이 되는데, 과정이 교섭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화자 청자가 바뀐다는 것이고, 근데 교섭은 과정만 교섭되는 게 아니라 뭐라? 의미가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과정만 만약에 상호 교섭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냐? 앞에서 교환 관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상호 교섭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법의 통합 역동적 성격, 역동적 성격이다 할 때 주고받아야 하는 부분, 자기 정체적 성격, 대인관계적 성격, 이런 부분들은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화법의 사회문화적 성격이다 라고 할 때, 사회문화적 성격,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에 사회문화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나왔던 사회문화라는 것과 이 부분에 나온 사회문화와 여기에서 나오는 사회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사회문화적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사회문화라고 했을 때 화법에서 주고받으면서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화법 독서작문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집단에서 토의를 한다 라는 의미의 사회였다면,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우리가 화법에서 주고받는 대화, 화자와 청자가 있고 이 화자와 청자를 둘러싼 시공간이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고받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용, 메시지 혹은 전언, 우선 내용으로 해도 좋고 전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화자 누가, 청자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사회문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어진 이 내용 속에 뭐냐 하면 그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시대상, 사회상, 문학에서 말하면 반영론의 측면입니다. 그런 시대, 사회를 반영한 내용, 그게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문학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다 라고 할 때 그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 화법의 정은통이다, 우리말의 화법 전통이다 라고 할 때 우선은 첫 번째는 사회문화 부분의 연령에 따라, 사회 계층에 따라, 그 다음에 성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는데 이런 문화가 반영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제가 요건 두 번째 부분이고, 앞에 먼저 제시되어 있는 것은 연령, 사회 계층, 성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젊은이의 말투, 386 세대의 언어, 이런 부분들이 화법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사회문화, 화법 문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우리말의 전통 부분 속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계승해야 할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 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말의 전통, 선조들의 말의 전통, 이렇게 해서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했는 부분이 여기서 미안합니다. 20쪽과 23쪽 부분을 제가 여기에 사회문화적 성격이라고 했을 때 앞에 여기에 있는 것은 화법 자체와 관련되는 사회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설명했는데 23쪽에 있는 내용이 뭔가, 여기에 설명했는 것은 미안합니다. 이게 23쪽 내용입니다. 20쪽에 있는 부분은 그 앞쪽에 여기서 사회문화성의 화법 자체, 말하기 특징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성, 말하기 특징 자체에 나타나는 사회문화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문화성의 구성요소다 라고 할 때 화법 문화, 전통, 우리말의 어떤 말하기와 관련되는 전통, 말하기와 관련되는 문화, 말하기 관련 문화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20쪽은 말하기 관련, 그래서 연령에 따른 말하기가 다르죠. 어른들이 말하는 어투와 아이들이 말하는 어투가 다르다. 사회 계층에 따라 말하는 어투가 다르다. 남성이 말하는 것과 여성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사회문화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21쪽에 보면 오늘날 듣기 말하기 문화의 문제점, 과거 우리 선조들은 어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되는데, 요즘 우리가 보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나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의 경우나 말을 잘하면 말하기 기술만, 말을 잘하는 기술만 익히려고 합니다. 그걸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행동도 갖추면서 말을 잘하는 것, 말도 잘하는 것, 이런 부분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와 다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법의 요소에서 이 부분에서 말했는 게 화자, 청자 부분입니다. 화자 부분에서 화자의 능력, 화자 부분에서 화자의 능력은 뒤에 다시 나오는데, 화자와 청자 부분에서 자아 정체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청자 지향적인 화법,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자의 능력이 뭔가, 화자가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고, 화법 지식 부분이나 아니면 화법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자를 고려한 화법 부분을 강조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23쪽에 시공간 및 사회문화적 맥락, 앞에서 시공간이 있었죠. 여기 시공간이 있고 시간 공간은 어떤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속에 나타나는 부분, 앞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 시대 사회를 반영한 내용이다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시공간 및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라고 할 때 쭉 내려와서 보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 차원에서 23쪽 끝부분에 화법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적 차별,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부조화, 집단 간의 갈등, 세트민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적 의식 문제, 이런 게 뭡니까? 문학으로 보자면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없는 말도 있습니다. 없는 말도 있고 있는 말도 있다. 그럴 때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그게 어떤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강의실이고 시간 공간, 저는 강사이고 여러분은 수강생인데 어저께
보니까 평택에 불이 나서 소방관 3명이 죽었죠. 그런 부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다. 그래서 좀 애도를 표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불이 나서 참 애꿎게 그런 생명이 또 그렇게 됐구나라고 해서 안 일어나야 될 일인데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애도하고 그게 안타깝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바로 뭐냐? 그 방금 말했는 것은 제가 현재는 말하는 내용과 달리 그게 뭐냐? 사회문화 배경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자, 청자, 시공간, 사회문화 맥락. 사회문화 맥락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문화기 맥락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단순히 화법 내용을 단순히 말하고 있고 지식 전달하는 차원이면 그건 사회문화 맥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강의하면서 사회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할 때는 사회문화 맥락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부분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22쪽 이것도 역시 예를 통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쪽에 표가 있습니다. 전원이라고 할 때 전원 앞에 전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내용 혹은 메시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원이다 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시지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용어로 사용하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원이다 라고 할 때 메시지 내용 화자, 청자, 메시지를 전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은 뭐로 구성되는가? 이 전원을 구성해서 전원이 구성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부분으로 언어적 메시지, 언어적인 부분이 뭔가? 그 다음에 언어 행위적 메시지, 언어 행위, 언어와 관련되는 언어 행위적 메시지, 관계적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어적 메시지는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수행을 통해 전달되는 중심 내용, 말하는 중심 내용이다. 언어 행위는 뭐냐? 비언어적 반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실현되는 부분, 언어적 의미 외에 말하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말하는 행위를 통해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언어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비언어적이거나 혹은 반언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 우리가 흔히 손짓, 동작, 몸짓 어떤 말을 할 때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이리 오세요 하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세요라고 같이 이렇게 하지요. 그럼 이런 부분에 덧붙는 부분이 언어 행위. 언어 행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심 내용은 있어야 되지만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관계적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화자와 청자가 어떤 관계인가? 관계적 메시지. 참여자,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참여자를 상호 간의 인식에 관한 것, 자아 정체성에 관한 것, 사회문화에 관한 것. 그러니까 현재 우리 관계에서는 관계적 메시지가 뭐냐? 강사와 학생이다. 이 부분이 관계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내용, 강의하는 내용은 뭔가? 전원에 관한 내용이다. 행위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동작을 하면서 또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눈으로 쳐다보면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게 뭐냐? 비언어적이고 반언어적인 부분. 관계적인 것은 뭔가?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강사와 학생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용어를 알고 있어야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의 한 장면을 제시해주고 여기에서 언어적, 언어수행적, 관계적 메시지를 제시하라 라고 하면 이 용어를 모르면 용어를 알면 단순합니다. 언어에서 직접 전달되는 내용이 있으면 언어적 메시지이고
거기에서 동작을 한다든지 표정을 한다든지 손짓을 한다든지 웃음을 보여서 어떤 표정을 통해서 몸짓, 동작, 손짓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언어 수행적. 근데 이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있으면 그게 없는 부분이다. 언어 행위적 메시지. 그 다음에 그 관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묻는 행인과 길을 묻는 사람이다. 선생과 학생이다. 친구와 친구다. 이런 부분들이 관계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앞부분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전달하긴 했는데 화자, 청자. 그래서 화자 부분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화자의 경우 화자가 지녀야 될 부분으로 화법상의 화자의 능력, 자아 정체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그 다음에 청자 지향적인 부분을 지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청자는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저는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이러한 요소가 있다. 시공간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시공간은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서 시공간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시대를 반영한 이런 부분이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화법에 안 나오고 이 내용이 뭐냐, 문학에서, 문학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학에 적용하는 형태로. 좀 오랜 과거였는데 그 유치진의 희곡을 통해 이런 부분을 구장이 신문을 들고 와서 거기에서 그 화자 청자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걸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법 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앞부분에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 내용을 다루었고, 식사를 하고 와서 24쪽에 화법의 유형 부분부터 다시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예. 객관주의에서 화법의 객관주의. 그렇죠. 여기 연습훈련이라는 것은 객관주의 자체가 뭐냐, 연습훈련을 통해 숙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교수법도 마찬가지인데 행위를 숙달시키는 것. 예를 들면 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훈련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스키마나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지적인 지식 인지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연습 훈련입니다. 행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기를 한다라고 할 때 읽기가 예를 들면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그냥 감상적 읽기, 이런 부분이 지식이 있다. 이걸 그대로 예문에 그대로 이것만 쭉쭉 해가는 겁니다. 또는 말하기가 있다. 말하기 전 단계에 무엇을 한다, 중단계에 무엇을 한다.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수행하는 것. 그런 의미의 연습 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직접 교수법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대를 생각을 하면 이 직접 교수법을 하는데, 그때 군대에 가면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하죠. 군대 가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군대 가면 여러분이 어떤 과제를 할 때 훈련소에서 처음 들어가면 뭘 합니까? 교관이 나와서 1시간 어떤 내용을 배운다 할 때 교관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있죠. 그들도 보고 싶지 않은 조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조교가 있습니다.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훈련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교관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설명하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시범 보여줍니다. 조교 앞으로. 그럼 조교가 이렇게 하는 걸 시범 보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질문 있습니까? 하면 아무도 질문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구르면서 막 그걸 계속해서 연습하고 1시간 끝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직접 교수법인데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그 질문하기, 활동 연습, 그렇게 연습을 통해 숙달시켜가는 그런 의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화법 관점 구분에서 전달, 교환, 교습. 예.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 그걸 분류시킨,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전달 관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가깝고,
전달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가깝지만 교환, 교섭은 좀 말하기가 교환은 말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교섭이다라고 할 때는 교섭이 되는 부분은 이게 화법 부분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근데 교환이 또 구성주의에 해당되는 것만도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명확하게 그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것은 좀 아니고, 앞에서 보면 만약에 전달 관점이다 하면 이게 해당된다. 그 다음에 교섭 관점이다 하는 부분은 상호작용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환은 꼭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예. 식사를 하고 와서 2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